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윤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조금 이제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조금 이제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좀 폭을 좀 넓혀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이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2022학년도가 누구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는 1학년. 다시 얘기하면 지금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요. 4월 달에 이제 대학 입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이 4월 달에 누구의 대학 입시가 발표가 되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입시가 발표가 돼요. 그럼 실제 지금은 어디까지 입시가 발표됐냐라고 질문하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입시가 발표된 거고요. 4월 달이 되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4월 달이 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입시가 아마 4월 30일 날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내년 4월 30일 날 발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이거나 3학년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현재 대통령직을 맡고 계신 분의 임기가 실제로 이때까지 해당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년 4월 달까지 입시가 발표되는 건 현재 대통령의 체제 안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입시 변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지금 중3부터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겠죠. 대통령이 바뀔 거라서 입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큰 틀은 중학생들도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하나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맨 왼쪽에 2001학년도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01년생이라는 친구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들은 출생 인원이 우리나라 역사상 다시 50만 명대에 진입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참고적으로 이거보다 1년 전에 00년생은 출생 인원이 64만 명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출생 인원이 60만 명이 유지가 된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인원이 계속 줄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맨 오른쪽에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보다 약 3만 8천 명 가까이가 인원이 또 적습니다. 굉장히 인원폭이 차이가 많이 나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또 2만 명 정도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현재 고3의 인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만 명이 또 줄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또 4만 명이 줄어서 지금 현재 1, 2, 3학년의 학생들 숫자도 6만 명 차이가 난다. 평균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게 언제까지 줄어드냐면요. 현재 중3 친구들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이 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으로 출생 인원이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거의 49만 명에 육박을 해요. 왜 이렇게 인원이 많냐라고 질문하면 이 친구들이 태어날 때 황금 돼지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아이를 낳으면 무언가 우리 아이한테 행운이 깃든다라고 아이들을 되게 많이 낳습니다. 실제로 이제 살아가면서 행운이 깃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대학 입시 때 지금 이제 고3 이후로 가장 치열한 대학 입시는 누가 해당될 거냐면 중학교 2학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과거에 비해서 학생 숫자가 계속 줄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을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럼 참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마 올해 공무원 기준으로
60년생이 정년퇴직하셨을 거예요. 60년생이 정년퇴직하셨을 건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던 얘기 중에 58년 개띠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썼냐면 베이비 부머가 시작된 첫 세대다. 가장 인구가 증가하게 된 이제 시점이 58년 개띠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민족의 아픔이 하나 있죠. 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전쟁 통해 아이를 낳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출생 인원이 감소했던 거고요.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출생 인원이 급격하게 늘기가 사회 재건을 위해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긴 했지만 54년, 55년, 56년, 57년생까지는 출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옛날에는 무언가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출생 인원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한 인원들이 굉장히 적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50년생이 누굴까라고 질문하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사회를 은퇴하신 분들이죠. 사회를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를 이제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가 취업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다 됐고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찾기 쉬운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실제로 이제 사람이 별로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는 2010년, 11년, 12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취업난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왜 이런 말이 시작이 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년생이 은퇴해요. 51년생이 은퇴해요. 52년생이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를 진출하는 친구는 90년대 초반생들인 거죠. 이 90년대 초반생들은 출생 인원이 평균 80만 명이 넘는 세대입니다. 그럼 우린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수급의 불균형이 생긴 거죠. 은퇴하는 세대들은 너무나 적다. 일자리를 찾는 세대들은 너무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취업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요? 현재 고3부터는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몇 명 태어났나 봤더니 49만 5천 명 태어났습니다. 은퇴 누가 할까? 올해 60년생이니까 현재 고3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1년과 대학교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럼 5년생이 은퇴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고적으로 64년생이 출생 인원이 90만 명을 넘는 첫 세대입니다. 제 동기들은 69년생들인데요. 제 동기들은 출생 인원이 100만 명을 넘는 세대입니다. 그럼 64년과 69년 사이에 90만 명, 100만 명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1년에 약 2만 5천 명씩 인구가 계속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65년생은 92만 명이 넘겠구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은퇴할 때는 92만 명이 은퇴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몇 명이라고요? 49만 5천 명이다. 태어난 인원이. 우리 아이는 여학생이 아니에요. 남학생은 실제로 이제 대학도 가야 되지만 군대도 가야죠. 그럼 2년이 또 늦춰집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6, 7년생이 은퇴할 때 사회에 진출하겠죠. 95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가 되면 이렇게 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쉬워지지만 취업을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지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생 인원이 계속 감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결혼할 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질문하면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본다 라는 얘기가 속담처럼 무언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왜 4살일까? 이게 제가 이제 파란 창에 막 띄워봤더니 명리학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4살 터울이면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썼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4살이라는 게 띠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죠.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제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군대가 36개월 또는 30개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대부분 지금 아버님들은 군대 생활을 했어요. 옛날에 군대는 무언가 철조망을 지키든 저쪽에 후방에 있든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무언가 대중과 이렇게 접점을 일으킬 수 있을 여러 가지 매체가 부족했습니다.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핸드폰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옛날에는 그냥 군대를 가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동기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무언가 단조로운 생활을 했던 게 옛날 군대 생활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사고가 정체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3년 동안 사고가 정체됩니다. 이랬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면 바로 제정신이 드냐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4년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남자들한테는 사고가 정체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여자들은 계속 사회 속에서 무언가 성장을 하다 보니 4살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나야 대화 상대로 적절하다 라는 의미로 저는 4살 터울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군대가 3년이 아니죠. 2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군대라는 게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이 늦춰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할 때도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조금 다르게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은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랬을 때 남자가 보통 2살, 3살 많은 상대를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49만 5천 명일 때 태어났는데 여학생 기준으로 해볼게요. 2살 많으면 56만 명입니다. 그럼 몇만 명이 많은 거죠? 6만 명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56만 명 대 49만 5천 명, 50만 명이라고 따지면 당연히 남자가 2살 많은 애가 3만 명 이상 더 많겠죠. 시집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연애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더 폭을 넓힙니다. 3살은 어떨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4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5만 명 차이가 납니다. 그럼 남녀 비율이 7만 5천 명 이상의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여학생들한테 이렇게 연애할 때 인구의 감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남학생은요? 그럼 불만인 요소가 되는 거네요. 인구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면 연상을 사귀면 되죠. 연상 진짜 싫은데? 라고 생각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 고3이든 고2든 고1이든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세대가 딱 한 번 출연한다. 그게 누구예요? 중2.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입장에서는 2살 어린 친구, 고2 입장에서는 3살 어린 친구의 내 배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또 여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특히 고1, 고2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아이를 시기적절하게 낳아줬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도 학생 본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리 아이를 이렇게 시기에 딱 맞게 낳은 건 아빠, 엄마의 힘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바르게 낳아준, 시기적으로 올바르게 낳아준 엄마, 아빠한테 반드시 효도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 이렇게까지 만들기 좀 어렵지만 우리 가정 헌장은 하나 만드셔가지고 아이한테 주입교육 하실 필요 있다. 대학 가기 쉽다, 취업하기 쉽다, 연애하기 쉽다. 이렇게 세 박자를 모두 다 갖춘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 관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인원 중에 여기 인원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인원은 수능을 보는 친구들 기준입니다. 태어난 친구들이 모두 다 수능 보는 거 아니죠. 실업계를 간 친구들 수능 안 보고요. 외국으로 유학 간 친구들도 수능 안 보고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빠지면 인원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당연히 출생 인원이 줄면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인원이 감소한 건 당연하겠죠. 두 번째 또 모두 감소하냐면 재수생도 감소합니다. 왜 재수생이 감소하죠? 재수생은 우리보다 1년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한 2년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인데 학령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 당연히 재수생이 늘 수가 없죠. 그래서 재수생도 2021학년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재수생의 폭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할 거다. 다시 얘기하면 대학을 가겠다라고 시험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줄 거고 이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는 40만 명 벽이 확실하게 깨질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40만 명 벽이 흔들거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학 가기가 쉽겠구나. 그럼 참고적으로 여기서 그 다음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학의 정원을 이제 전문대학교라고 우리가 있죠. 뭐 동양공전이라든지 명지전문대라든지 이런 대학교 빼고 4년제 대학 정원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정원은 현재까지는 거의 요지부동입니다. 정원이 몇 명이냐라고 질문하면 여기 지금 34만 7천 명쯤 왔다 갔다 합니다. 아, 34만 명이 넘는구나. 근데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40만 명쯤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경쟁률은 1.2대 1이 되겠죠. 1.2대 1이. 맞죠? 근데 이거는 명목 경쟁률인 거고요. 이 아이들 중에 반드시 다음에 대학 가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현재 시험을 봤을 때는 국민대인데 나는 국민대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내년에 한 번 더 공부해서 갈 거야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재수를 결심하는 친구들이 아마 어머님 자제분들 때가 되면 8만 명, 9만 명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럼 40만 명 중에서 9만 명 정도를 빼버리면 30만 명대 초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어머님도 이름을 들어본 만한 대학교, 대구대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대구대 총장님이 이번 정시 입시가 끝나자마자 사퇴를 했습니다. 왜 사퇴를 했냐면 경쟁률이 1.5대 1을 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시에서 경쟁률이 1.5대 1이 되면 대부분 미달로 형성이 됩니다. 왜요?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세 군데 원서를 써서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다 보니 어차피 대학은 하나밖에 등록을 못 하잖아요. 세 개를 동시에 붙은 애들은 두 개 대학을 버리게 될 거라서 중복 합격한 아이들을 이제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아이들이 그 대학교에 다시 진입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1.5대 1이 되면 미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고 대구대 총장님이 사표를 냈어요. 이게 점점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입시 전문가들은 3년 전부터 이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은 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막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작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아,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대학은 이제 대학을 4년제 대학교도 못 가는 게 아니다. 공부를 잘해야지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등록금만 있으면 간다.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우리 아이한테
무언가 건강하게만 자라렴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대학교도 서울 공기 나쁜 데 말고 저쪽 지역에 공기 좋은 대학교를 보내시면 돼요. 건강하게 자라라고 했으니까 대학도 그런 쪽으로 보내는 데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죠. 그 욕심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9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서열대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카이라는 대학 3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대학교를 우리는 문과, 이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자연계로 따지면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 레벨까지 더하면 6개 대학이 되죠. 거기다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왜 경희대로 딱 자르냐? 외대나 이런 데를 왜 안 집었냐? 집어 얘기를 하면 경희대는 현직 대통령 출신 학교까지니까 그냥 여기까지 9개로 딱 잘라봤습니다. 물론 외대나 시립대 레벨이 똑같긴 하지만 그냥 여기까지 잘라봤어요. 그럼 9개입니다. 여기까지 정원이 몇 명이냐면 33,000명입니다. 33,000명인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대학을 우리는 첫 번째 의대라고 얘기해요. 치대라고 얘기하고요. 한의대라고 얘기하고요. 약대라고 얘기합니다. 의대가 약 3,000명이 되고요. 한의대 그리고 치대가 약 1,500명 정도가 되고요. 약대가 1,600명쯤 됩니다. 합치면 3,000명이 좀 넘죠. 여기다가 더하면 36,000명이 넘어갑니다. 여기다 카이스트랑 포항공대까지를 더하면 약 38,000명쯤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교를 들어갔어 라고 이제 얘기를 그래도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할 만한 대학교의 정원은 38,000명 플러스 알파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몇 명 수능 본다고요? 40만 명대 수능 본다. 누가요? 현재 고3이. 그럼 40만 명 중에서 4만 등 안에 들라고 하면 몇 프로 안에 들면 되는 거죠? 상위 10%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경희대라는 대학교까지는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행 대학입시다. 만약에 예전처럼 60만 명의 수능을 봤다. 만약에 이렇게 수능 봤을 세대면 4만 등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위 몇 프로야 되는 거죠? 6.7%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뒤로 밀려나 있다. 대학을 들어가기가 쉬워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된다.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시가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입시가 또 바뀌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능 중요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왼쪽에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라는 얘기는 전국 대학교예요. 34만 7천 명을 뽑을 때 위에 거는 작년에 이미 뽑았던 선발 인원의 비율인 거고요. 이거는 올해 고3 때입니다. 올해 고3 때 걸 따져보면 정시가 1.3% 늘었습니다. 이게 올해 두 번째로 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 약간 정시가 0.3% 정도 늘었었거든요. 이제 시국이 정시가 늘어나는 걸로 이 입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그럼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도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 때 정시가 또 늘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국대학교입니다. 폭을 좀 줄입니다. 밑에 15개 대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15개는 아까 경희대 위상에 외대, 시립대, 그다음에 쭉 이제 합쳐가지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교까지 15개를 더해봤습니다. 15개를 더했더니 정시가 24.3%가 전국인데 주요 대학교로 따지면 39.2%가 됩니다. 39.2%가 되고 수시는 60%. 그러면 위제 수시 6, 정시 4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뽑는 게 서울의 15개 대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입니다. 여기까지 오라면 또 정시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보면 대학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울대랑 포항공대, 카이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교는 높으면 높을수록 정시 비율이 높아진다 라는 게 현재 고3이고요. 현재 고2부터는 서울대도 정시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시는 점점 늘어나는 폭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수시 중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수시가 있고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수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다 수시에 수능이라는 게 연관성이 없었던 게 과거의 입시 상황입니다. 반면에 논술이라는 건 연대나 한양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대학교가 수능이 일부 과목이 반영됐었는데 이 비율이 작년에는 11,000명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12,700명으로 2,000명이 늘어났고 수시가 줄었잖아요. 전반적으로는. 최저가 없는 건 2만 명 가까운 데서 14,000명으로 5,400명이나 최저가 없는 전형이 사라지게 됐다. 이게 현재 고3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고2는 4월 달에 입시가 발표되게 될 텐데 이 추세대로 점점 수능이 중요한 입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비율이 66.1%, 3분의 2가 수능과 연관성이 있는 전형이고 3분의 1만이 수능과 연관되지 않은 전형으로 분리된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또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 가장 인원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 전형 중에 하나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두 개 전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 교과 전형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우리 아이가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가 되겠죠. 5학기의 내신을 반영하는 교과목의 내신이 얼마나 좋은 등급을 맞았느냐라는 순서대로 대학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올림픽으로 따지면 100m 달리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100m 세계 신기록이 몇 초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100m를 9초에 달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9.5초에 달렸어요. 어떤 친구는 10초에 달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11.5초에 달렸어요. 이렇게 달리게 되면 9초에 달린 친구가 1등인 거죠. 9.5초에 달린 친구가 2등인 겁니다. 아, 숫자가 작으면 1등인 거구나. 교과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친구가 내신이 5, 1등급입니다. 이 친구가 1등인 거고요. 1.1등급, 1.2등급, 1.3등급 이렇게 내신이 점점 숫자가 커지면 점점 내신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 내신 위주로 뽑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록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랑 유사한 전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수능 전형입니다. 수능은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숫자가 커야지 이기는 거죠. 수능을 어떤 친구가 국어, 수학, 탐구가 점수가 300점 만점인데 300점 다 맞았는데요? 라고 하면 제일 높은 점수인 거고 2점짜리 하나 틀렸는데요? 298점 그 밑에 있는 점수인 거죠. 수능도 기록 경기입니다. 누가 더 수능을 많이 맞았냐. 또 하나의 기록 경기가 있습니다. 논술이라고 수시 모집에 뽑는 전형이 또 하나 있는데 논술의 특징은
교과랑 수능이랑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 교과는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거고요. 수능이라는 건요. 국가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고요. 논술이라는 건요. 연세대든 한양대든 중앙대든 성균관대든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시험을 누가 더 많이 맞냐 관점으로 평가하는 게 세 가지 시험이다. 그래서 교과 전형, 수능 전형, 논술 전형은 출제 기관이 다를 뿐 누가 더 많이 맞았냐라는 걸로 서열을 매기는 기록 경기입니다. 수영 경기일 수도 있고요. 뭐 마라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김연아가 뛰었던 피겨, 또 예를 들면 레슬링, 이런 건 심판관이 존재합니다. 심판관이 본인의 주관대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한 명이면 공정성이 파괴가 될 것 같아서 심판을 10명을 두기도 하고 3명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다수를 두는 거죠. 어찌됐건 이 심판은 기록을 무언가 하기보다는 본인의 무언가 높은 점수를 주어야 되는 점수를 본인의 주관대로 주는 겁니다.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의 내신도 평가하지만 아이의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다. 패턴이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 이 종합전형이 2021학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2021학년도 작년에. 올해부터 추세가 꺾입니다. 올해부터 인원이 감소하는데 전국의 대학교는 7,000명 감소했죠. 근데 주요 대학교 15개 대학교에서 이미 4,000명이 감소합니다. 전국의 대학교가 190개가 넘는데 15개에서 4,000명 감소하고 그럼 나머지 약 180개 대학에서 3,000명 감소한 거죠. 그래서 감소된 비율이 주요 대학교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해서 4,000명 20%가 감소한 거고 전국으로는 7%가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종합으로 선발 하는 인원이 감소 추세에 들어와 있다. 현재 고2 때가 되면 아마 또 줄 거고요. 현재 고1 때가 되면 또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 종합전형이다. 반면에 이 전형이 줄게 되면 대학의 정원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전형으로 인원을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 이동시킨 인원이 이 주요 대학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을 교과로 넘겼다. 나머지 절반은 수능으로 넘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이 실제로 선발하는 인원이 3,400명 대 19,000명. 거의 모집 인원 1대 6의 비율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5,200명, 15,000명이니까 1대 3의 비율로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교과 전형이 비율로 따지면 1대 6이었었는데 1대 3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이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교과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의 특징이 추천 전형으로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물론 추천 전형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추천 전형이 있었는데 이 전형이 상당수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어요. 순수하게 교과 전형이었던 건 이화여대 그리고 여기에 고려대학교 이 2개 정도가 이 전형 중에 순수한 교과 전형이었었는데 올해는 대부분 대학교 교과 전형에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선발한다. 어라? 이제 교과에서 추천을 거는구나. 왜 거냐면 이렇게 추천을 건다라는 얘기는 학교장이 추천을 건다는 얘기는 한 학교당 몇 명씩 쓸 수 있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11%, 고대는 4%, 그 다음에
서강대는 10명인가 한 학교당 이렇게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갖고 지원하는 전형이구나 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이 교과 전형에서 작년에는 4,500명 뽑을 때 수능 최저 있었던 게 42%였는데 올해는 5,900명 뽑는데 수능 최저가 72%입니다. 물론 작년 여기에는 교과 전형이 아닌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이제 아까 앞에서는 50%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50% 늘어난 게 좀 적게 늘어난 걸로 보이죠. 일부 종합도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찌됐건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많은 대학교에서 신설됩니다.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게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 수능 최저가 얼마나 높냐라고 질문하면 주요 대학교를 기준으로 주요 15개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문과 쪽은 상위권 대학교는 세계 등급합 5, 고려대학교요. 그래서 세계 등급합 7, 아니면 2개 등급합 건대는 2개를 4, 5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세계 등급합 5란 얘기는 한 과목은 1등급, 2개는 2등급 이렇게 만들어야 세계 등급합 5가 되죠. 수능을 몇 과목을 보죠? 4개 영역을 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에 자신 없어. 국어 버려. 국어는 7등급 맞았어. 근데 수학을 1등급 맞고 영어를 1등급 맞고 과학탐구를 3등급 맞네. 이렇게 맞으면 사회탐구 3등급 맞네. 이러면 만족이 되는 거겠죠. 세계등급합 5가. 자연계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건다. 의대는 더 높다. 4개 등급합 5 이렇게 걸더라. 그럼 이제 내신 위주로 들어가는 친구들의 상당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개 대학교 중에서 7개 대학 정도가 수능 최저를 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건 대학교가 많게는 4개, 의대죠. 의대를 약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는 2개 또는 3개로 수능 최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입시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걸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고3 49만 5천 명, 현재 고등학교 2학년 47만 6천 명, 현재 고등학교 1학년 43만 8천 명. 계속 주니까 학생들이 감소해. 학생이 감소하면 100분위 1점당 학생 수가 감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가 찍히고요. 100분이라는 것도 끼칩니다. 표준 점수는 원점수를 가지고 이거를 평균 표준 편차를 통해서 점수를 다시 산출한 걸 우리가 표준화 점수, 표준 점수라고 얘기하고요. 100분위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40만 명의 수능을 보게 되면 40만 명 중에 몇 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숫자가 커 보이고 복잡하니까 얘를 100명 기준으로 100분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위 1% 안에 들면 100분위가 100. 1% 밖에 벗어나서 2.99% 안에 들면 100분위 99. 이렇게 숫자로 매겨지는 거의 등수 같은 개념이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0만 명 수능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4만 등을 했어. 그럼 상위 1%잖아요. 아니 상위 10%잖아요. 그럼 100분위가 90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90 정도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60만 명의 수능 봤어요. 그때 4만 등을 했어. 이러면 걔는 상위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상위 0.7%가 되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0.7%니까 100분위가 100이었어요. 근데 얘가 똑같이 등수가 4만 등인데 요즘은 99로 나와요. 100분위가 밑으로 쳐지죠. 근데 등수는 똑같은 거죠. 등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대학을 똑같은 대학교를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대학의 정원은 똑같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가 되고 또 하나 더 내려갈 만한 요소가 정시도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정시 합격선이 계속 내려간다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거, 뭐 이렇게 쭉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준대요. 준다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다라는 건 그러면 EBS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부담이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학이나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EBS의 교재가 별로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수학 문제나 과학의 문제나 지문은 교과서 기반으로 다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이거에 중요하게 연관성이 없는데 가장 중요하게 연관되는 건 국어 그리고 영어죠. 근데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는 거의 100%가 간접 연계라고 했습니다. 간접 연계라는 건 옛날에는 EBS 교재에 있는 이걸 속된 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지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지문을 무언가 읽고 독해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딱 보고 나서 해설지를 외워. 이렇게 해서 그게 수능 시험에 나오면 맞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는 안 내겠다. 간접 연계로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국어랑 영어는 이거에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따라 중요도가 더 커진다라고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공통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이 34문항이고 선택 과목이 11문항이면 이거는 국어 같은 경우는 75% 가까이가 이 공통 문항이고 25%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거의 7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3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를 산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선택 과목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공통인 겁니다. 공통 시험을 잘 보는 게 점수가 높게 나오는 점수 산출 체계로 바뀌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적이 뭐냐, 기하가 뭐냐, 이걸 뭘 해야 될까, 이거 선행학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부분부터 완벽하게 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을 점점 이제 바꿔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방향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은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옛날에는 인원이 많은 과목 선택할까? 이거 공부 못하는 애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왜요? 100분위 성적으로 점수를 매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대학교들이 점점 더 표준 점수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 맞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 내용은 현재 고3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고2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시에서도 정시 일반 전형에 내신이 들어간대요. 정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도 내신이 들어간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는 이 내신을 정시에서 반영하는 대학교는 서울대가 유일하고요. 일부 교대 몇 개만 내신을 반영합니다. 나머지 대학교는 원래 연대든 고대든 내신 반영 안 하는데 서울대만 반영하겠다. 근데 어떻게 반영하냐?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20점을 반영하는데 AA 5점, AB 4점 이렇게 점수를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 놓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간단하게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A, B, 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A를 받으려고 하면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면 A를 받습니다. B를 받게 되면 그거를 받지 않 그 등급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B등급을 받습니다. C등급은 뭐냐면 그 과목을 안 배웠으면 C를 받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서울대에서 이 과목은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과목을 안 들으면 C고요. 들었으면 B고요.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았으면 A인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 그럼 내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과목을 서울대가 요구하는 과목들을 모두 다 들었어. 근데 모든 과목이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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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렇게 받으면 만점. 그래서 20점을 다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한 과목은 1등급, 한 과목은 3등급, 한 과목 1등급, 한 과목 3등급 이렇게 되면 A, B를 받아요. 그래서 1점이 감점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지 이제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목표하는 친구들은 내신을 2등급 안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2023학년도부터. 거기다가 서울대가 지정으로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뭐지? 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1부는 이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화 강화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이거나 종합 전형이거나 교과 전형이거나 수능 전형이거나 논술 전형은 공정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신 1등급 받으면 되는 거니까. 수능 다 맞으면 되는 거니까. 논술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개인의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종합전형은 학교에서 무슨 동아리를 개설했어요. 이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화된 고등학교예요. 이런 건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배정을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공정화를 우리는 만들겠다. 어디서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비교과 대입반영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요. 아,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못 쓴다. 동아리도 그렇고 수상 실적도 그렇고 이런 거 못 반영한다. 그럼 이런 거 반영되겠죠. 수학 경시 대회. 학교에서 수학 배우나 안 배우나요? 배우니까 반영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무슨 발표 대회 이런 거 상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발표 배우나요? 안 배우죠. 이런 거는 반영 안 된다. 이런 내기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소개서도 폐지됩니다. 언제부터요? 2024부터. 2022부터는 추천서가 폐기가 되는 거고 아직까지 남아있다. 블라인드로 아이들을 선발한다. 이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 마지막으로 남는 것 중 하나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적어주는 게 도드라지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누가 적는 거죠? 국영수 사과 선생님들이 적는 거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 적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이 내용이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이 행특은 우리 아이의 인성이 어떤지 우리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어떤지 배려심이 있는지 아이가 갈등관리 능력이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는 분이 되는 거고요. 이 교과목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하고 얼마나 폭넓게 탐구하는 어떤 팩트를 근거로 무언가 적어주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